이 이야기는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신문사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신문 잉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본과 원칙,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소임이다. 그렇게 아버지는 기본과 원칙을 신념으로 삼고 사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문사에서 빼온 신문지를 몰래 팔아 돈을 벌었다던데 정숙 할머니 집은 늘 생활고가 일상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부모에게서 배운 기본과 원칙으로 좋아하던 과목인 역사 과목의 선생님이 되었고 가정의 생활고는 근검 전략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게 만들었습니다. 딱 쓸 곳에만 돈을 쓰고 돈은 차근차근 모아서 눈처럼 굴리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박봉인 선생 월급에서도 절반씩 떼어 적금을 넣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반대라고 했던가요? 정숙 할머니의 남편은 공무원이었지만 통이 컸습니다. IMF 이후 남들이 망하고 부도나 힘들어할 때 할머니가 모아온 적금과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통 큰 결정은 가정을 일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고 하잖아요. 여기저기 돈을 모아 투자를 했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 대가를 톡톡히 받습니다. 서울 중심가는 아니지만 작은 상가 건물도 한 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맞벌이로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배가 한껏 불렀던 정숙 할머니는 역사 수업 도중 진통이 시작됐고 그날 저녁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름을 동일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동일. 동일이는 중견기업에 취직해 해외 무역업 일을 했고 늘 바빴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도 집에 못 들러요. 출장 마치면 만난 거 사드릴게요. 외아들인 동일이는 늘 정숙 할머니를 챙겼답니다. 성품이 착하고 바른 아이였습니다. 단 하나 흠이라면 장가를 못 가고 있었죠. 동일이는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40살이 다 되어서야 겨우 장가를 갔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이수하, 그녀 또한 선생님이었는데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은 계속 해외를 들락거렸고 수아는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라 힘들었는지 둘 사이엔 자식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수리에 밝고 계산적이라 받는 만큼 주고 더도 덜도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숙 할머니는 아버지의 신념에 비추어 며느리의 계산적인 면을 좋게 보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을 무렵 동일이가 근무하고 있는 해외 지사에서 급히 수아를 찾는 전화가 교무실을 울렸습니다. 무슨 소식이지? 수아는 수업 도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헉 하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화기에서는 수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비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정숙 할머니도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더니 이렇게 부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동일이는 나무 상자에 덮인 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부인과 어머니의 절규는 공항 한 구석을 꽉 채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말도 못 나눈 채 동일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일어난다 했던가요? 동일이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정숙 할머니의 남편도 시름시름 앓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유전적으로 심장질환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이고 수술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남편 또한 세상을 떠나 아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잃은 후 정숙 할머니는 한동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늘 횡했고 말 없는 아들과 남편은 액자 속에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무심하게도. 그렇게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과 울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숙 할머니는 손때 묻은 스크랩북을 꺼냈습니다. 각종 역사적 사실들과 흥망성쇠, 전쟁 기사들. 예상치 못한 전쟁과 질병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낸 기록들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 또한 나의 역사다. 아직 나는 살아있고 행복한 결말로 내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정숙 할머니는 굳어져 있던 팔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스크랩북은 그렇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숙 할머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서예 교실, 음악 실습, 역사 강좌, 탁구, 당구 같은 프로그램들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남은 여생을 풍성하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뭐부터 하지? 구청 건물 한켠에 있는 문화센터. 처음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두려웠지만 차츰 사람 냄새 나는 이곳이 마치 학교처럼 꼭 들러야 하는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낡은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삐걱거리는 의자, 오래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 하지만 이곳은 매일같이 어르신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습니다. 어느덧 정숙 할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손에는 늘 노트와 연필이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아직도 학생처럼 다니시네.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녀에겐 일상을 기록하고 배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식당은 작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저기 자리 났다. 손수건 던져 얼른. 문화센터는 하루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었기에 이때만 되면 모두 앞다투어 식당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눈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줄을 서면서 늘 공지사항 게시판에 이번 주 메뉴에 시선이 갔습니다. 이번 주는 뭐가 나오나 보자. 수요일은 닭볶음탕, 금요일은 제육볶음이네. 특히 고기 반찬이나 특식이 나오는 날은 메모까지 해두곤 했습니다. 호화로운 뷔페는 아니었지만 1,000원 남짓으로 이렇게 후한 밥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매일 바뀌는 반찬과 영양사가 챙겨주는 음식들은 건강에도 좋았고 때로는 특별식이 어르신들의 식사를 기다리는 재미가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소고기 미역국은 감칠맛이 끝내주는구먼. 왁자지껄한 목소리와 웃음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조금 늦게 줄에 섰습니다. 굳이 앞서 밀치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앞줄에서 손을 흔드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리 오슈. 내가 자리 잡아놨으니. 김영감님이었습니다. 문화강좌에서 옆자리에 앉았다가 자연스레 친해진 분이었지요. 흰 머리가 성성하고 눈가에 주름이 가득하지만 늘 웃음을 품은 얼굴. 딸 둘을 키워 시집 보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었지만 늘 깔끔하게 차려입어 호라비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을 적 바닷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서울로 상경해 택시와 트럭을 몰았고 돈 벌러 사우디에도 다녀왔다고 자랑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늘 경험에서 우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식판을 내려놓고 마주 앉자 김영감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바다에선 밥이 귀했어요. 따개비, 거북손 같은 것도 뜯어먹고 살았지요. 따개비 밥에 반찬으로 거북손찜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하. 정숙 할머니가 농을 던지듯 말하자 김영감님은 즐겁게 맞장구 쳤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거북손이요? 그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징그럽게 생겼던데. 허허, 그럼요.
냄비에 넣어 삶거나 구워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말이죠, 조심해야 해요. 그게 인적이 드문 외딴섬 갯바위에 많거든요. 내 친구가 그거 캐겠다고 갯바위를 건너다가 해초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는 궁금한 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땐 휴대전화도 없고 119도 없던 시절이라 내가 얼른 막대기를 구해다가 부목 삼아 묶어줬지요. 어머, 김영감님이 그걸 직접 하셨어요? 정숙 할머니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막상 다리 부러진 사람 뼈를 맞춰 부목을 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친구 비명을 지르는데 어휴,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김영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바닷가나 섬 갯바위를 갈 땐 꼭 등산화를 신으셔야 해요. 발목도 보호되고 잘 안 미끄러지거든요. 정숙 할머니는 김영감님의 이런저런 바닷가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김영감님은 젓가락으로 미역을 건져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닷가에 떠밀려온 미역이나 해초를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연산 미역입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거지요.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감태, 곰피 갯바위 근처에 자라는 갈색 해조류는 거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또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요즘 술안주로 많이 먹는 골뱅이, 그 바닷가 달팽이는 독이 있어요. 소라도 내장을 꼭 빼고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얕은 바다에도 성게나 해파리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에 쏘이면 하루 종일 못 일어나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김영감님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듯 덧붙였습니다. 바다는 사람을 위협하지만 동시에 살기를 주는 법이지요. 정숙 할머니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다는 위협과 살기를 동시에 준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느리 수아는 남편을 잃은 뒤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멀쩡했지만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에 앉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듯 냉정하게 살아왔지만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 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남편의 죽음은 유전적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특별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몇 천만 원 남짓한 퇴직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안마기, 정수기 렌탈 요금, 자동차 할부금, 대출이자 그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곤 했습니다. 게다가 40대 후반, 아직 젊은 나이에 찾아온 고독은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언니, 집에만 있으면 더 늙어버려요. 같이 산에 가요. 학교 후배 교사가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수아는 주말마다 산악회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산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바람은 솔잎 사이로 스며들며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혹시 이 가방 무거우시면 제가 들어드릴까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건장한 체격에 환한 미소를 지닌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등산복은 말끔했고 말투에는 능청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조금 무거워도 괜찮아요. 수아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지만 얼굴에 엷은 홍조가 번졌습니다. 허허, 그래도 여자는 가볍게 걸어야죠. 남자는 이미 큰 등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무거우실 텐데 등에 뭘 그렇게 넣어오셨어요? 수아는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먹을거리입니다. 산은 먹으러 오는 거예요. 하. 수아는 갸우뚱하며 고개를 저었고 남자는 능숙하게 산길을 탔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자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언니, 내 말이 맞죠? 후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껏 보찜을 메고 온 남자는 등산 가방에서 족발, 막걸리, 보쌈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까지 챙겨왔습니다. 그의 호쾌한 웃음과 말솜씨, 배려심은 수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수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어느덧 민수는 수아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5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였고 산악회뿐 아니라 낚시도 즐긴다고 했습니다. 낚시는 골프보다 돈이 더 듭니다. 낚싯대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정말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수아는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낚시는 고상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 사실 역동적인 스포츠입니다.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산을 타는 겁니다. 매주 낚시만 갈까 봐서요.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등산하면서 낚시 얘기를 하시길래요. 수아가 말을 건네자 민수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돈을 탈탈 털어 보트를 샀거든요. 배가 있어야 좋은 자리에서 큰 놈을 잡을 수 있지요. 민수는 월척을 잡은 일화, 배를 처음 사서 겪은 고충들을 자랑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수아는 점점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며 빠져들어갔습니다. 산행이 끝나자 회원들은 근처 한식당에 모였습니다. 좁은 방 안, 나무 탁자 위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두부전과 도토리묵이 접시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에도 산을 타고 내려온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배. 막걸리 잔이 부딪히며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수는 일부러 수아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산은 처음이신가 봐요? 네, 사실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친구가 같이 가자 해서 억지로 나온 거예요. 민수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씩 웃었습니다. 억지로라도 나와서 다행이네요. 산은 사람 마음을 풀어주거든요. 저도 한때는 답답하게만 살았는데 이렇게 걸어야 사는 맛이 나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어딘가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런 그의 여유에 자연스레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는 회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리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산에선 숫자 계산보다 발자국 계산이 더 필요해요. 몇 걸음 남았나 세다 보면 정상 근방이죠. 사람들이 웃자 수아도 피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말솜씨가 좋았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달라 늘 바쁘다며 집에 없던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구나. 수아는 문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자 민수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산도 좋아하지만 사실 진짜 취미는 따로 있어요. 뭔데요? 바다 낚시요. 인천 쪽에 보트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앉아 있으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말이죠. 수아는 호기심 섞인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보트요? 직접 몰고 다니세요? 예. 위험하진 않아요. 그냥 취미죠. 바람 맞으러 나가는 셈이랄까. 민수는 더 말하지 않고 그저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보트 바다 새로운 세상 같아.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아는 홀로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산에서 만난 남자치고는 참 다르네. 여유 있고 즐길 줄 알고 농담도 잘하고. 가슴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일렁였습니다. 혼자가 익숙했던 그녀에게
누군가의 존재가 따뜻하게 다가온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둘은 산과 바다를 핑계로 조금씩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으로 늘어갔습니다. 며칠 뒤 주말 아침, 인천 바닷가에는 은빛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작은 낚싯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그중 유난히 깨끗하게 관리된 흰색 보트 한 척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민수가 자랑하던 그의 보트였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산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민수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아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보트라니 위험하지는 않겠죠? 허허, 이 정도면 바닷가 카페보다 안전합니다. 커피 대신 바람이 있고 음악 대신 파도 소리가 있으니까요. 민수의 너스레에 수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트에 올라타자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육지에서 느끼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소금기 어린 바람은 피부에 닿자마자 따끔하면서도 상쾌했습니다. 엔진이 켜지자 부두의 소음은 멀어지고 바다의 광활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며 머리 위를 맴돌았고 수평선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능숙하게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바다 위에 나오면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란 결국 작은 존재구나. 근데 동시에 이렇게 작은 배를 몰고 바다를 가르니 내가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요. 수아는 그 말을 들으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산에서 봤을 땐 호탕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철학적인 면도 있네. 낚싯대를 들이우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가 슬쩍 묻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수학 가르치신다면서요? 숫자 잘 다루시겠네. 네, 하지만 숫자가 늘 답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허허, 맞습니다.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미끼를 던졌다고 꼭 고기가 물어주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기다림이 재밌는 거죠. 인생처럼요.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자 수아는 무심코 귓가를 넘겼습니다. 순간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바다 건너 작은 섬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섬 저런 데서 하루쯤 살아보고 싶네요. 사람 소리 대신 파도 소리만 들리겠죠? 민수는 웃음을 터뜨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하, 역시 선생님 눈썰미가 다르네.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소문만 무성한 곳이에요. 만약 우리 둘이 저기 남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유인도가 되는 거죠. 농담이었지만 수아는 순간적으로 그 장면을 떠올려 버렸습니다. 작은 무인도 단둘이 남은 모습. 볼에 뜨거운 기운이 오르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모르는 척 낚싯줄만 가만히 감았습니다. 선생님, 바다는 산과 달라요. 산은 땀을 흘리게 해서 속을 비우게 하고 바다는 기다리게 해서 마음을 채워줍니다. 그 말에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익숙했던 지난 세월 속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깊숙이 마음에 들어온 것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수아는 바람에 젖은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보트를 직접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민수는 잠시 웃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은 그냥 낚싯배 빌려 타지요. 솔직히 말하면 제 꿈은 언젠가 제대로 된 요트를 하나 마련하는 겁니다. 바다 위에 작은 집을 두는 거죠. 그럼 어디든 내 집처럼 다닐 수 있잖아요. 민수는 바다를 보며 웃었습니다. 언젠가 요트를 하나 마련하는 게 제 꿈입니다. 바다 위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죠. 순수한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수아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요트, 그 남자의 꿈을 내가 이루어줄 수 있다면 남편 몫이어야 했던 시아버지 상가지분과 상속 재산. 그걸 내가 손에 넣으면 가능할지도 몰라. 돌아가신 순서 때문에 내가 돈이 없게 된 거잖아.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저 즐겁게 바다를 설명했을 뿐인데 수아의 눈빛에는 이미 욕망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학교 교사 월급으로는 빠듯했지만 이미 그녀는 남편 사망 이후 퇴직금과 적금을 계산하며 늘 돈 문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걸 조금만 보태고 시어머니 쪽 재산까지 어떻게든 손에 넣으면 될지도 몰라.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옆모습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튼튼한 팔뚝, 능숙하게 핸들을 잡는 손,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 이 남자라면 내가 의지해도 되지 않을까. 요트를 사주면 이 사람은 내 남자가 되어줄 거야. 틀림없어. 민수는 그녀의 속마음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파도를 헤치며 보트를 몰며 말했습니다. 수아 선생님, 인생은 짧아요. 좋아하는 걸 조금이라도 더 해야 남은 세월이 아깝지 않죠. 그는 바람을 가르며 웃었고 수아는 그 웃음에 홀린 듯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잘못된 계산식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아는 TV에서 본 적 있던 보물선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신문 스크랩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안에는 고려청자, 해저 유물, 발굴 기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저런 걸 좋아하시지. 역사, 유물, 발굴. 이걸 미끼로 삼으면. 그녀는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태안 앞바다 마도 근처 고려청자 수송선 발굴이라. 수아의 눈에 불길한 빛이 스쳤습니다. 민수에게는 요트, 시어머니에게는 보물섬. 그녀의 계산은 그렇게 하나의 답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수아는 조심스레 시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냄새가 방 안에 은근히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죠?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문화센터는 잘 다니시고요? 수아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래, 요즘 문화 탐방 강좌를 듣고 있는데 재미있더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정숙 할머니는 수아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작은 안경을 고쳤으며 스크랩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무심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고려청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보물이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됐다고 하던데 혹시 아세요? 정숙 할머니는 그 소리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럼 알고 말고. 잠시 기다려보거라. 내가 한번 찾아보마.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스크랩북을 뒤적였습니다. 자, 봐라. 여기 기사 있지? 태안 앞바다 마도섬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써있네. 정숙 할머니는 짤막한 기사를 수아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수아는 기다렸다는 듯 옆에 앉아 스크랩북을 함께 들여다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여기 직접 가보면 어떨까요? 고려청자 발굴 보물선이라니. 정숙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어디 말처럼 쉽니까? 길도 모르고 배 타는 것도 겁나고 괜히 남한테 패 끼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마도가 무인도라는데 무슨 수로 거길 가겠어? 수아는 부드럽게 회유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배를 직접 몰 줄 아는 분인데 취미로 바다를 자주 다니세요. 제가 몇 번 같이 나가봤는데 정말 안전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분명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손끝으로 스크랩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나 같은 노인에겐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지. 그녀의 눈빛엔 망설임이 가득했지만 호기심 또한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곧장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니를 모시고 태안 바다를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 해서요. 민수는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어머니까지요? 낚시는 힘드실 텐데. 낚시는 아니에요. 그저 바닷바람 쐬고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보시는 거죠. 민수 씨가 늘 얘기하시던 마도 근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어르신 모시고 가면 더 의미 있겠네요. 수아는 통화를 마친 뒤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에는 이미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는 계산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인천항은 서서히 분주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석부두 북은 낚싯배들이 줄지어 서 있고 갈매기 울음이 희미하게 안개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나와 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를 켜켜이 눌러 담은 작은 낚시배는 그에게 자랑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명조끼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아이스박스에는 김밥과 삶은 달걀, 생수와 보온병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아와 정숙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수아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정숙 할머니는 모처럼의 바깥나들이에 조금 설레는 듯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조심해서 타세요.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부축하며 배로 안내했습니다. 배가 부두를 떠나자 인천 앞바다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평선 위로 햇살이 조금씩 번져가고 파도는 고동소리에 맞춰 잔잔히 일렁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이렇게 배를 타보는 게 몇십 년 만이냐? 내가 어릴 적 시골 강에서 뗏목 타던 기억이 나네. 2시간이 흘러 드디어 태안 앞바다에 닿았습니다. 민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마도입니다. 고려 청자가 발견됐던 그 앞바다지요. 정숙 할머니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곧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다르구먼. 기대와는 달리 마도 인근 바다는 평화롭고 한적하기만 하네. 그냥 어촌 섬마을 풍경일 뿐이구먼. 수아는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멀리 나가봐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기 보세요. 그녀는 바다 끝자락의 작은 바위섬을 가리켰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는 무인도라는데 혹시 그곳에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정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며 바위섬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갈매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원을 그리고 있었고 파도는 그 바위를 부서지듯 휘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난처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긴 정박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갯바위뿐이라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배를 지키고 있을 테니 잠깐 둘러보실 거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아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와 어머니가 둘러보고 올게요. 민수 씨는 마도 포인트에서 낚시하시다가 서너 시간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수아가 가리킨 곳은 자그마한 무인도였습니다. 아담하면서도 울퉁불퉁 솟은 갯바위가 평온한 푸른 바다와 만나 절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보트가 널찍한 갯바위 근처에 멈췄습니다. 민수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엔진에 힘을 주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여기 정도면 내리실 때 문제 없겠습니다. 조심해서 내리셔야 합니다. 수아가 먼저 사뿐히 내려섰고 정숙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조심히 올라오세요. 정숙 할머니는 발을 딛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작은 탄식을 흘렸습니다. 휴, 이렇게 경치 좋은 데를 내가 와볼 줄이야. 민수는 수아가 들고 온 짐을 건네며 다시 당부했습니다. 어르신, 절대로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좋은 구경만 하시고 계세요. 서너 시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보트가 멀리 떨어져 나아가자 정숙 할머니와 수아는 손을 흔들며 민수에게 인사를 보냈습니다. 두 여인은 바위섬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갯바위 틈에는 기명감이 말했던 따개비와 거북손, 홍합이 잔뜩 붙어 있었고 작은 개들이 잽싸게 구멍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바닷바람은 연분 냄새를 가득 머금고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신기한 듯 손가락으로 바위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먹는 거라고? 예전엔 그냥 돌멩이인 줄만 알았는데. 수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네, 어머니. 세상엔 모르는 게 많잖아요. 오늘은 어쩌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정숙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지만 그 말 속엔 묘한 울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섬엔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바람에 섞인 갈매기 울음소리, 파도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외딴 섬의 풍경은 하늘 위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때와는 전혀 다른 생생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교단에서만 살던 인생, 문화센터에서만 이어가던 일상. 이렇게 바다 위 작은 섬에 서 있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이런 데까지 와보는구나. 그러나 수아는 달랐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온병 속 은밀한 액체, 시어머니 손에 쥐어줄 타이밍, 그리고 곧 망가뜨려 버릴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기. 그녀의 눈빛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숙 할머니는 바위 위에 앉아 바다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살아있으니 이런 광경도 보는구나. 참 고맙다 얘야. 수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따뜻한 보리차를 챙겨왔어요. 바닷바람 맞으면 몸이 으슬으슬할 수 있잖아요. 정숙 할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따뜻하니 좋구나. 구수한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고 목소리도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얘야, 왜 자꾸 졸리는구나. 수아는 시치미를 떼며 부드럽게 대꾸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나오셔서 그래요. 어머니, 잠시 눈 붙이셔도 괜찮아요. 잠시 후 정숙 할머니는 바위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좀 피곤하구나. 그러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어깨를 몇 번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어머니.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완전히 잠드셨군. 수아는 주저없이 정숙 할머니의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갯바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쾅! 플라스틱이 갈라지고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아는 멈추지 않고 신발 뒷굽으로 여러 번 짓밟았습니다. 딱딱한 파편이 깨지는 소리가 섬의 고요를 거칠게 찢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 지방과는 오늘이 끝이야. 끝이라고.
수아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울려 섬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데 잠든 줄 알았던 정숙 할머니는 딱딱, 쾅, 휴대전화가 깨지는 소리에 실눈을 떴습니다. 가냘픈 시선 속에 며느리의 발끝이 성난 듯 휴대전화를 짓밟는 장면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섬뜩한 말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 집안과는 오늘이 끝이야. 끝이라고. 다시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정숙 할머니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계산대로 해보자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그저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라 여겼지만 수아는 남편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시부모가 사망해도 며느리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뒤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수아는 상주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장례식 비용과 뒷정리에 필요한 모든 부분은 수아의 손을 거쳤고 인감도장과 위임장, 카드, 신분증, 비밀번호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는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사람들은 며느리를 정말 효부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어 슬픔에 잠겼던 정숙 할머니는 수학 선생님이었던 그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민수를 만나면서 다시 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적어도 내 몫은 찾아와야 해. 그건 당연한 거야. 수아는 요트를 민수와의 새 삶을 이어줄 생명줄로 여겼습니다. 요트는 생각 이상으로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요트도 10억, 중간급은 20억이나 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수아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를 섬에 가둔 뒤 연락을 못하게 하고 시어머니의 재산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몫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동안 그녀의 돈은 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깡으로 현금화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현금화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인출할 때 본인 확인도 필요 없었고 의심받을 여지도 줄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수차례 백화점에 들러 상품권을 구매해온 터라 시어머니 카드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인감증명과 신분증, 위임장 등이 있으니 팔아 챙기는 건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추후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시어머니의 소재를 묻는 경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녀의 머릿속 계산기는 수없이 이리저리 돌아갔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수아는 무릎을 탁 치며 정답을 찾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 끝에 해외로 떠난 것처럼 보이게 하자. 이렇게 그녀의 계획은 상상치 못할 큰 그림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실행 첫 단계가 시어머니를 섬에 가두는 것이었고 지금 그 단계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민수 씨가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갑자기 속이 안 좋아 따로 배를 불러 나가셨다고 둘러댈 작정이었습니다. 민수 씨한테는 낚시하는데 패끼치기 미안해하시며 연락하지 말라 당부하셨다라고 말할 요량이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도 나뭇잎으로 덮어놓았으니 민수 씨만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되돌릴 수도 없어. 내 계산은 틀린 적이 없어. 바위에 등을 기대고 졸고 있던 정숙 할머니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짙게 내려앉은 졸음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듯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수아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바닷바람을 오래 쐬셔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괜히 무리시켜서 죄송해요. 조금만 더 쉬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정숙 할머니는 흐릿한 눈길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잠이 들었구나. 참, 이 바다 공기 때문인가 할머니는 여전히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수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아는 황급히 화면을 확인하고 민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민수 씨. 어디쯤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숨가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 씨, 큰일 났습니다. 배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요. 지금 부두에 들러 부품 하나만 교체하면 다시 나갈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아는데 금방 고치더라고요. 금방 달려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아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니랑 여기서 경치 보면서 기다릴게요. 서두르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통화가 끝나자 수아는 손에 쥔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상단에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유 있었던 게 이제는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안 돼, 이러다 곧 꺼지겠어. 119에 연락도 못하고. 수아는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후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더 이상의 연락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화기는 결국 꺼져버렸고 두 사람은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수의 배는 항구에 도착하기 전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터지던 휴대전화는 바다 한가운데서 전파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배라도 있어야 할 텐데. 민수는 수아와 할머니가 떠올라 몸부림쳤지만 낯선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요한 섬에 남은 건 파도 소리와 불안한 두 사람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서히 바다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은빛과 보랏빛이 뒤섞이며 장관을 이루었고 바다는 불타는 듯한 빛을 고요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바위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허허, 참 고맙구나. 내가 아직 살아서 이런 노후를 다 보네. 젊었을 땐 밥벌이에 쫓기느라 하늘 한번 제대로 못 본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녀의 눈가에는 고단했지만 감사가 배어 있었습니다. 노을은 마치 남은 생을 위로해주는 듯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반면 수아는 같은 노을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노을이 뭐야, 해가 지면 어둠뿐이야. 배터리도 다 닳았고 민수도 오질 않고 시간이 이렇게 가버리면 내 계획은 어쩌지? 다 끝장이야. 그녀의 눈에 노을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를 드리우는 붉은 경고등처럼 보였습니다. 두 여인은 나란히 앉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감사의 기도로 다른 한 사람은 욕망과 공포로 그 풍경을 삼켰습니다. 노을을 품었던 바다는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남은 붉은 기운이 수평선 너머로 가라앉자 파도 소리가 거칠게 울리며 섬을 두드렸습니다. 고요했던 풍경은 어느새 낯선 공포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있다가는 위험해요. 바람도 세지고 파도도 높아지잖아요. 수아는 불안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밤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야겠구나. 두 사람은 짐을 챙겨 섬 안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을 넘어야 했고 길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짙은 어둠이 드리우며 바람은 옷자락을 흔들어댔습니다. 저쪽에 그늘처럼 움푹 들어간 곳이 보여요. 거기면 바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아가 서둘러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순간 갯바위를 뛰어넘던 그녀의 발이 미끄러운 해초를 밟았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수아의 몸이 갯바위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팔이 바위에 부딪히고 발목이 꺾였습니다. 수아야. 정숙 할머니는 황급히 달려가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수아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팔은 비정상 각도로 꺾였고 발목은 붓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침착해야 해. 그때 김영감님 말씀이 언뜻 떠올랐습니다. 다리 부러지면 막대기로 부목을 떼라 하셨지.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내고 며느리의 옷자락을 찢어 묶었습니다. 수아야, 조금만 참아라. 악. 수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떨렸지만 동작은 정확했습니다. 팔뼈가 더 어긋나지 않게 조심스레 맞추고 발목을 나무에 고정시켰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차라리 저를 두고 가세요. 정숙 할머니는 의아해하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가 아프니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럴 수 없다. 넌 내 아들의 아내다. 설령 나를 미워한다 해도 난 널 두고 갈 수 없어.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스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움푹한 바위 그늘에 몸을 기댔습니다. 섬의 첫밤은 파도와 바람, 그리고 고통 속에서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아가 다치자 정숙 할머니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어디 갔지? 내가 가져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섬에 오면서 분명 챙겨둔 기억이 있는데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첫날 수아는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팔과 발목에 부목을 댔지만 부목까지 사시나무 떨듯 함께 떨렸습니다. 끙끙 앓고 있는 수아를 정숙 할머니는 따뜻하게 안아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평안했던 하루는 순식간에 짙은 어둠 속을 향했습니다. 다행히 별빛은 정숙 할머니를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동틀 무렵부터 날씨는 거세어져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래, 얼른 준비하자. 비가 올 것 같네. 정숙 할머니의 무릎은 비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김영감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갈색 해조류, 미역, 다시마, 톳은 잘 알고 있었지만 자연산의 모습은 약간 달랐습니다. 더 싱싱하고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정숙 할머니는 돌멩이로 갯바위에 붙어있는 굴을 캐고 미역과 다시마를 땄습니다. 수아야, 힘들겠지만 좀 먹어보렴. 허기가 졌던 두 사람은 미역을 한 줄기씩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수아는 몹시 갈증을 호소했습니다. 목말라, 물. 정숙 할머니는 어제 수아가 건넨 물병이 생각났습니다. 얼른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얘야, 이거 마셔라. 내가 싸운 거 아니냐? 그러나 수아는 손을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건 그냥 넣어두세요. 물은 제가 참을게요. 정숙 할머니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른데도 안 마시겠다고? 그럼 내가 한 모금 마실까? 그녀가 병을 열자 수아는 손사래를 치며 급히 막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그거 드시면. 저 주세요 하더니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수아의 행동과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번개가 치고 우르륵황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바닥에 고인 물을 떠서 수아의 입을 적셔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보리차 그때 잠이 쏟아지던 이유, 그리고 내 휴대전화를 발로 부수던 수아의 모습, 내가 들었던 그 섬뜩한 말들.
이 아이가 의심이 또렷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했던 비는 자기 일을 다한 듯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열에 들떠 악몽을 꾸었습니다. 끝이야, 이 집안은 나하고 끝이라고. 요트를 사야 해. 내 몫을 돌려줘, 내 몫을. 헛소리를 내뱉으며 뒤척이는 모습에 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하구나. 이 아이가 날 속였어. 배신당한 느낌은 정숙 할머니의 어깨를 짓눌렀고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수아에 대한 신뢰는 밤하늘의 혜성처럼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셋째 날 새벽 안개가 자욱했지만 정숙 할머니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통에 지쳐 잠든 수아를 두고 섬 뒤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난 두 남자를 잃고도 버텼어.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숙 할머니는 심지를 굳혔습니다. 바위 틈에는 미역과 다시마가 파도를 따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다. 어선이야. 정숙 할머니는 두 팔을 흔들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근처를 지나던 어부가 배를 가까이 대주었습니다. 할머니, 어쩌다 여기까지. 어서 올라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정숙 할머니는 주저하다가 수아를 버려두고 결국 홀로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부의 묻는 말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섬에서는 여전히 수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난 순간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메아리만이 되돌아왔습니다. 수아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여전히 부러진 팔, 다리는 외로움의 고통을 더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 꼴을 만들다니. 어머니를 이 꼴로 만들려 했으니. 수아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한편 정숙 할머니는 육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육지에는 귀향하지 않은 배가 있다며 해경 근무자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였습니다. 낚시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민수의 배를 찾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정숙 할머니의 정보를 받은 헬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해경 근무자에게 구조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재촉했습니다. 어서 며느리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를 섬에 놓고 온 이유는 내가 저지르려 했던 짓을 내가 겪어보면 참 교훈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구조대와 함께 섬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무렵 팔, 다리가 부러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숙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죄송해요.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야, 널 위해 정기예금도 넣어놨고 상가지분도 물려줄 생각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경찰이 출동했지만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며느리입니다.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 이미 몸이 부서져 평생 대가를 치를 겁니다. 며느리 수아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팔과 발목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사정을 알게 되자 조용히 떠났습니다. 수아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꿈꾸던 요트도 새로운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독이라는 섬에 또다시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병실 침대 곁에 앉아 며느리의 부러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더니 내 며느리도 결국 거기에 잡혔구나. 기본과 원칙을 어겼어. 그러면서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 이것 또한 내 역사다. 아직 너는 살아있고 행복한 결말로 내 역사를 이어가야 해. 할머니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배려는 정숙 할머니의 삶의 기본과 원칙이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며 재화를 도와주었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